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관치금융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임할 것으로 예상됐던 손병환 NH농의 금융지주 회장이 물러나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의 후임으로 추천되면서 외풍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석준 회장 내정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정부와 감독 당국이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시키고 있는 건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관치금융 논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관치금융 논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 관치금융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정부가 뭐 인사나 대출에 관여하는 걸 우리가 관치금융이라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동안 별 얘기가 없다가 이 정부 들어서 조금 갑자기 논란이 제기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득희 대표님, 예. 이 관치금융 논란이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예. 11월 9일 날 예. 금융위원회가 손태성 우리은행 회장을 라임 관련해서 제재를 금감원이 작년 4월에 했거든요. 중징계를. 라임 펀드의 불안전 판매. 예, 부실을 알고도 예. 보고받고도 계속 판매한 것에 대해서 예. 금감원이 직접 손태성 회장이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을 했고 예. 이 중징계가 금융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야지만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예. 이 확정 효력을 지금까지 안 가지고 있다가 왜라고 했냐면 법원 판결을 보고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법원은 무슨 판결입니까? 그래서 손태성 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법원에 불복 소송을 했고요. 행정 소송을. 그 전에 다른 펀드의 그 불안전 판매로 DLF 판매에 대해서. 예. 그래서 법원은 1심에서는 손태성 회장이 손을 들어줬고 그다음에 2심 역시 손태성 회장이 손을 들어줬어요. 예. 지금 대법원만 남았는데 예. 그동안 금융위원회의 논리대로 한다면 대법원 판결을 보고 하든가 1심, 2심에서 손태성 회장이 이겼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11월 9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정례위원회에서 확정을 할 이유는 없었는데 그게 확정이 되니까 우리은행 손태성 회장을 물갈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였고요. 그 이어서 거기서부터 관치금융 논란이 조금 거세게 일기 예,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게 이제 11월 9일이었고 예. 11월 14일 날 이복헌 금감원장이 8개 은행 주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했는데 경영진 선임과 관련해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 선임은 이사회의 책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금감원장으로서 할 이야기인데 말은 맞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 금융회장 손태성 회장이 3년임을 반대하는 시거리냐 아니면 넓혀서 예. 지난해 조영병 회장도 3년임을 하겠기 때문에 손태성 회장과 NH금융까지 모두 물갈이하는 발언이냐 현재 여기 해석이 되면서 경제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노조가 반대를 하면서 관치금융이다라고 하면서 관치의 논란이 계속 이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가 화령점정으로 점을 박은 게 12월 12일 날 NH금융에 방금 말씀하셨던 예. 이석준 회장이 후보로 단독으로 결정이 되니까 이제 말로만 썰로만 돌던 게 구체적인 실체로 드러나니까 관치다 낙하산이다. 이에 반발해서 12월 12일 날 금융노조가 기자회견도 용산에서 가졌고 예. 저희 시민사회도 같이 참여연대 경실련도 함께 했거든요. 금융노조 시민사회 주장은 뭐였습니까? 관치금융 낙하산은 안 된다는 거죠. 낙하산은 좀 금융노조하고는 결은 좀 다른데 우리는 반드시 내부 승진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내부 승진만 예.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모피아, 그다음에 캠프 인사. 모피아가 뭡니까? 모피아라고 하면 옛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기획재정부에 있었던 금융관료 중에서 선고를 말했는데 이제 넓혀서 금융이나 기획재정부 출신의 관료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농협금융이나 빗대서 모피아라고 줄여서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피아나 그다음에 저희들 캠프 인사 대선 캠프 인사.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대선 때 캠코더 인사는 잘못됐다 해서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셨고, 캠코더. 예, 캠프와 코더 인사를 비판을 하셨고, 우리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안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모피아와 캠프 인사만큼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캠코더 인사는 안 된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실제 인사는 캠프 인사가 지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까 NH농협금융지주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대선 캠프에 뭔가 경제 좌장을 하신 분이죠. 자, 석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관치금융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한동안 좀 얘기가 없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 지금 뭐 김 대표님께서는 이제 뭐 그 경영진 인사 문제 관련된 그렇죠. 예. 말씀을 주로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나온 그 관치금융 논란에서 저는 뭐 다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나온 이슈는 뭐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채권 시장에서 이 자금 경색 현상이 심화되니까 예. 뭐 은행에서 이제 자금 조달하는 방식이 투자 자금이나 대출 자금 조달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은행채를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이제 예금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채를 자꾸 발행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은행은 수익도 많이 나고 은행이 망할 위험은 적다고 생각을 하니까 은행채에 채권 시장 투자 자금이 몰려서 다른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회사채에 투자 자금 갈 것이 은행채로 가니까 정부에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은행채 발행을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채권 시장 자금 경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대출에 대한 수요는 많으니까 그리고 은행들도 기존에 발행했던 은행채 일부가 만기가 돌아오면 그걸 갖다가 또 상환을 하거나 뭐 차환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자금 조달 방식 다른 방식인 정기 예금으로 예금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금. 은행들. 아. 그렇죠. 그래서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려고 하니까 한국은행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상승을 했고요. 지난달에 상승시켰고 은행들은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뭐 대출을 해준다든지 투자를 하고 네. 은행채 만기 돌아오는 것을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예금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지난달만 해도 정기예금 금리가 뭐 5% 초반대가 됐다. 그렇습니다. 막 은행에서.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국민들께서 이제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을 받으시니까 뭐 금리 유목민이다, 노마드족이다 이래가지고 고금리 상품을 찾아서 투자 자금이 막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랑 금융당국에서 나서가지고 이제 고금리 경쟁을 자제해라 예금. 뭐 또 이런 압박이 들어간 것이죠. 예금 금리 예. 너무 높이지 너무 마라. 높이지 마라. 경쟁력으로. 왜냐하면 이번에는 제2금융권의 자금, 투자 자금들이 예금들이 다 제1금융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2금융권에서 또 다 자금 경색 우려가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 제1금융권보다 제2금융권은 더 높은 예금 금리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에서 수익성이 낮아지는 것이죠. 이윤이. 그러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나서가지고 이제는 또 예금 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라. 이래서 갑자기 이제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일제히 4% 후반대로 낮추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는 안 낮춰졌는데 예금 금리는 갑자기 낮아지니까 우리는 어쩌라는 것이냐. 다른 뭐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자산 가격들이 일제히 낮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관치금융 아니냐. 예금 금리든 대출 금리든 시장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왜 금융당국이 나서서 예금 금리 낮추라고 했다가 뭐 대출 금리도 낮추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냐. 뭐 이런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시장 전체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금금리 경쟁을 하면 대출금리도 올라가니까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자금시장 경색이 더 나빠지니까 뭔가 금융당국이 시장 전체의 조화로운 안정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금융회사 부탁하는 거 관치금융입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뭐 그렇죠. 일종의 관치금융이라고 볼 수 관치금융이다. 있습니다. 저는. 예. 전체를 위해서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예. 그 인사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이 시장의 금리 결정에서 금융당국이 조금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예금 금리 경쟁 이런 걸 좀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뭐 선생님 관찰하셨는데 교과서적으로는 관치는 맞죠. 그런데 필요하죠. 왜냐하면 저는 적절했다고 보거든요. 예금금리에 대해서. 적절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퇴직연금도 역마진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보험회사 저축성은행 보험도 역마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마진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지금 올려야 되는 게 1금융권으로 자금이 블랙홀처럼 다 빨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캐피탈 같은 경우는 PF 대출에 의한 부실에 의해서 자금도 안 들어오니까
지금 부도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금융권에 대한 불균형에 대해서 바로잡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으로서는 예금금리에 대한 인상을 개입을 한 것들이 저는 적절하다. 본인의 책무다라고 보고 있는 게 금융당국의 책무일 수도 있다. 여기서 막지 않으면 더 심한 공황 같은 경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한 예가 흥국생명 채권 사태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흥국생명, 예, 그렇죠. 콜옵션을 미이행하겠다.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영리한 결정입니다. 그게 한 6% 정도 이득이 되고 당연히 법적으로 가능한 결정이었거든요. 그 정도 이자를 주고 상환하지 않고 그대로 이자만 주고 연장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났죠. 레고랜드발 사태로 인해서 지방고정체가 부동원하고 그다음에 금융회사가 안 난다니까 외국에서부터 신용을 잃다 보니까 채권금리가 급등할 수밖에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뒤로 부랴부랴하게 한국생명이 이행하도록 지도하지 않았나 저희는 보기 때문에 제가 한국생명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한국생명이 나서서 다시 사겠다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 처음에 그래서 콜옵션 이행하지 않다가 콜옵션을 다시 이행하겠다고 한 했고요. 것은 당국이 나중에 예. 좀 간섭을 한 거다. 보이지 않게 간섭을 보이지 했다고 않게. 지도를 좀- 했다고 보고 있고요. 좀 일찍 했어야 된다 그런 저는 얘기? 그렇죠. 차라리 답을 하지도 않든가. 그냥 그렇게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관치는 아니죠. 그런데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저는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요. 예. 예금금리가 그냥 올라가면 이게 또 어디가 반영을 하느냐. 코픽스 금리가 또 올라가요.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저게.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면 또 대출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다들 경험하시는 이 방송 보시는 분도 한 2에서 3% 올랐습니다. 지금 다들. 예. 2, 3% 오른 걸 부자들 예금 많은 사람들한테 예금 이자로 주는 거에 대한 불만들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좀 아쉬웠던 게 예금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면 같이 대출 금리도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대출자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잘 모르실 건데 우리가 대출받은 이자들 중에서 교육세를 내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에 교육세가 붙어 있어요. 그걸 은행이 내야 되는데도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대출자에게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0.1에서 지금 0.02까지는 내려져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걸 폐지하든가 지금처럼 이 고금리 시대에 이자에 붙는 교육세라도 좀 폐지하라. 법정 비용들 아니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가야죠. 옛날에 우리가 설정 비용 은행이 부담으로 바꿨듯이 세금을 내가 대출을 내고 있는데 그 세금을 내가 부담하는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예대마진 예금금리만 내리고 대출금리는 그대로 있으면 예대마진 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적극적 개입을 했어야 된다. 오히려 저는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 대표님 좀 오히려 예금금리, 대출금리 결정에 시장 전체를 위해서 조금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한때는 예대금리 차가 너무 크다. 그리고 은행 이익을 너무 많이 챙긴다. 예금금리 좀 더 올려라는 그런 압박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렇죠. 금세 다시 지금 내리라고 하니까 내가 은행이라면 이거 지금 금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좀 눈치 보느라고 바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정부 개입의 이 폐단인 것이죠. 지금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뭐 아까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사태, 뭐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뒤늦게 개입을 한 감이 있습니다. 흥국생명 같은 뒤늦게. 경우도 연구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연구체에 투자한 투자자들과의 약속이었거든요. 콜옵션을 행사하는 거를 예측을 하고 투자자들을 이용해서 투자를 했고 그래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예.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는 시그널을 캐치를 했으면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연구체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던 다른 한국의 금융기관들에게 그 신뢰도가 연구체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이 나쁜 음의 외부성이라고 하죠. 외부성을 창출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시장의 실패고요. 경제학에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발생할 것을 예측을 했으면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막았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흥국생명이 결정할 일이다 이러고 방치를 했다가요. 흥국생명이 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서 시장이 이제 혼란에 빠진 다음에 나서서 뒤늦게 개입을 하니까 이거는 뭐 소 잃고 외양간
혼란 고친 격이 된 것이고요. 금융 당국이 좀 무능했나요? 뭐 그러니까 이제 뭐 혼란이 그 와중에 뭐 금융위랑 금융감독원 사이에서 뭐 혼란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도 혼선이? 있었고요. 뭐 그런 일이 있었고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경우도 지방 정부가 보증한 지방채가 사실은 뭐 국채와 상응하는 정도로 이제 신용 등급이 높은 거였고 강원도에서 이제 지급 보증을 했기 때문에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이제 대출 얻고 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에 이제 투자를 한 거였는데요. 그걸 갑자기 이제 뭐 강원도지사가 이제 그거는 이제 못 갚겠다. 우리 못 갚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뭐 지방채도 못 수준의 이제 신용 등급을 받은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도 못 믿겠다 이러면서 채권 시장에 혼란을 빠뜨렸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이제 정부 중앙 정부하고 협의하에서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태를. 근데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서 사태가 터진 다음에 뒤늦게 나서서 뭐 예금 금리 낮춰라, 은행채 발행하지 말아라. 뭐 이러니까 은행은 어찌 됐든 기존에 발행한 은행채가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상환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차환 발행을 하든지. 근데 은행채 발행하지 말아라. 뭐 이랬다가 그럼 예금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예금을 이용해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축형 보험에서도 자금이 이탈하고 제2금융권에서도 자금이 제1금융권으로 이탈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또 어렵다고 아우성이니까 또 예금 금리도 올리지 말아라 이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대 마진이 올라가서 그러니까요. 은행이 이자 장사한다고 예금 금리 올리고 뭐 대출 금리 낮춰라 그 뭐 저희 이랬잖아요. 방송에서 그 토론했었어요. 예, 예. 예대금리 차 너무 높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시장의 힘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그걸 정부가 나서 이쪽을 막으면 저쪽이 바뀌고 저쪽을 막으면 또 이쪽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정부가 지금은 또 대출 예대 마진이 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대출 금리를 또 조사하겠다 뭐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대출 금리를 그렇죠. 조사하겠다. 예,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뭔가 이게 예. 너무 많이 올리지 못하게 압박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모니터링을 그렇지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압박을 가지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요. 수요와 공급은. 그다음에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이 바뀌고요. 기업들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의사결정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규제를 새로 도입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다 결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럼 또 새로운 부작용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끝이 없는 것이죠. 정부가 만능은 아닌데 가끔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죠.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데 있어서 조금만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싶은 게 예대 마진이 높을 때 예금금리 낮추라고 할 때는 시장 상황이 좋았던 데였고요. 지금은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좀 더 끌어들여야 되니까. 10월 달 같은 경우가 한 달에 46조를 땡겼거든요. 9월이면 40조고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이게 선정적으로 경쟁적으로 예금을 유치하는 게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회사채 발행 안 되고 그리고 회사채 금융 그러니까 단기 자금에 회사채 있어서 발행을 좀 못하게 하고 있죠, 당국이. 아니 못하는 게 아니고 못 들어가는 거죠. 저 들어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7% 18%를 줘도 불안해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단기 자금을 소위 말하는 총알을 확보해 놓는 게 좋다 보니까 모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행성까지 조장을 했어요. 로또 예금금리라고 해서 매주 금요일 날 당첨을 추첨을 해서 몇 분께는 금리를 뭐 10%를 더 주겠다. 그런 것까지 했어요. 그런 것까지 했고요. 예. 물론 이제 하나은행 경우는 애국 마케팅이었는데 16강 들어가면 얼마 더 주겠다. 가끔은 8강 얼마 주면 얼마 더 주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예금금리를 자신들이 금융당국에 의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 시장에 의해 가지고 예금금리가 지금 폭등하고 있는 단계에서 저는 오히려 늦었다고 보는 거죠. 사실 예측하고 예방해야 되는데 이 예측 예방에 있어서 자꾸 금융당국이 엇박자 아니면 뒷박자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혼란을 주기 안에서 좀 명확하게 시그널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대금리 결정에 대한 감독 당국의 어떤 권고나 개입 이런 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좀 다르네요. 시장이 좀 필요하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참 경제 주체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만큼 이제 갈등이 많은 사안인데 지금 관치금융은 예대금리라는 중요한 가격 변수를 건드리는 것도 건드리는 거지만 지금 인사 이게 앞으로도 지금 인사가 관련된 이 관치금융과 관련된 인사가 좀 있는 거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어디입니까? 현재 관치금융 관련
인사 외압 논란 어디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학자다 보니까 예. 이런 쪽으로 뭐 외압이나 예.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뭐 입증이 되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아,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요. 예. 최근에 뭐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안 되고 이제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언론에서는 이것도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러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신한금융지주 뭐 회장이 연임이 안 되고요. 근데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 뭐 제1교포들이 설립한 신한은행을 모태로 해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신한금융지주가 됐고요. 현재도 최대 주주는 제1교포 그룹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리고 내부 승진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나름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가지고 회장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요. 신임 회장이 지명이 됐기 때문에 지명된 분 진옥동 진옥동 예, 신한은행장이죠. 현 은행장인데 회장으로 내정되신 분. 내정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엔 너무한 추측이 아닌가. 과도한 해석. 뭐 예,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장을 빠삭히 알고 예. 있는 우리 김대기 대표님께 한번 잠깐 여쭤보고 예. 그것도 저는 관측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했죠. 했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지난- 있어야 될 텐데. 신한은행 정배 회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구분응선을 넘었다고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구분응선이라면 조영병 회장의 3년임이 3년임이 왜냐하면 구분응선을 이분이 넘었다. 법원에서 무죄를 받습니다. 채용비리 재판에 있어서 1심에서는 유죄였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날개를 다 활짝 펴시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으시고 4년의 명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다가 전혀 언론이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지 않습니까? 취재에 의해서 당일까지도 3년임으로 예측하고 있다가 진옥동 행장이 되니까 언론도 화들짝 놀라요. 이 정도고 제가 그날 공교롭게도 그날 신한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헤리티지 펀드 수용해달라. 사령부터 사태 책임이 있으니까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조영배 회장이 나서서 책임져 달라 하는데 기자님이 놀라서 다가와서 저한테 알려줬을 정도로 좀 급변했는데 저는 그건 정상적이라고 봐요. 사실 문제 있는 사람은 사모펀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라임 펀드 불안전 판매에 대한 누군가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라임이 아니고 헤리티지 펀드부터 헤리티지. 시작했고 그러니까 신한은행은 사모펀드를 많이 팔았습니다. 아, 예. 라임, 사모펀드 헤리티지 펀드, 불안전 판매에 대한 책임. 예, 그리고 계약 취소 결정이 났거든요. 100% 배상하라고. 그러니까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물러나라 했는데 또 마침 조영배 회장님은 그걸 이유로 사퇴를 하셨어요. 기자들한테 설명을 이제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관치가 되려면 진짜 모피아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다면 후임에 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부 승진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주주도 회추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회추회 결정도 이변이라고 했거든요. 오히려 거명됐었던 분은 다른 분이었는데 카드사 사장님이셨는데 진옥동 행장이 또 거명됐다. 후계자로 된다면 카드사 사장, 이명전의 사장일 이야기가 거명이 좀 되었는데 그래요? 진옥동 행장이 되니까 다들 이변이라고 했고요. NH금융 같은 경우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자님이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연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는 NH는 무슨 사태가 있었냐면 오티머스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계약 취소 결정이 났고 그 지주회장으로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당연히 책임지고 연임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힘센 분이 오실 줄은 몰랐죠. 이석준. 예. 자, 신한금융지주 말씀하시고 또 어떤 금융지주? 예, 지금 말씀하신 NH NH, 금융지주 회장 이번에 회장 이제 바뀐 거. 예, 이석준 전뭐 국무조정실장이 내정이 됐는데요. 이 NH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주가 이 농협중앙회입니다. 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원래 과거에 농협중앙회장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임명을 하다가요. 그다음에 갑자기 뭐 직선제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뭐 간선제로 해서 농협중앙회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지금 간선제인가요? 지금은 간선제로 알고 있습니다. 간선제로 바뀌었고요. 그게 약 2009년부터 1,200명의 조합장 중에서 뽑힌 250여 명의 대의원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이제 농협중앙회장이 선출이 되고요. 이 농협중앙회에서 사실은 이제 10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NH 이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전신이 농업은행입니다. 농업은행은 사실은 이제 특수은행이라서 일종의 뭐 국책은행 비슷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정부에서 사실은 뭐 이제 은행장을 내정하는 식의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NH 금융지주 회장은 역대 회장 7명 가운데 5명이 외부 인사였고요. 이 중에서 공무원 출신입니까? 이 중에서 이제 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뭐 신동규 전 회장, 임종영 전 회장, 김광수 전 회장 모두 다 이제 기재부 출신이었던 거죠. 공교롭게도. 뭐 그래서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작용을 하니까 뭐 이게 뭐 정부에서 관치금융 아니냐 뭐 이러는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주주 입장에서는 뭐 검증된 전문 경영인은 아니지만요. 뭐 정부에서 보기에 정부랑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뭐 이런 사람이 오는 게 뭐 경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명확한 근거는 없는 거니까 어떻게 뭐 농협중앙회에서 결정을 했겠죠. 100% 농협중앙회에서 좀 힘 있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알아서 스카우트해서 영입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저는 뭐 거의 있을 수 있다고 그럼 보는데 관치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쪽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100번을 양보해서 이분이 금융을 알면 모르겠습니다. 세제통이에요. 세금 관련만 예산 관련만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었고 기업은행에 우리가 반대했던 낙하산했던 윤종원 행장은 그나마 금융 그 경제비서관도 했고 경제수석도 했고 경제수석관. 금융을 아시는 분들인데 예산만 통으로 하셨던 분이 경제로 온다. 더군다나 이번에 논스타 나갈 때 6개월 행정명령 내릴 때 산업자본 아니라고 발표하셨던 금융위 상임위원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이 그냥 왔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예전에 계셨던 분들 지금 거명하셨는데요. 그분들이 다 또 영전에 가십니다. 그래서 농협 지주회장에서 예. 더 김종용 회장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장으로 가셨고 금융위원장으로. 농업경제연구소 소장을 했던 김석동 회장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가셨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 얘기 속에서는 관료들이 잠시 쉬어가면서 월급 받다가 영전하는 자리 영전하는 자리다. 뭐 이렇게 지금 빗대어서 놀리고 있는데 아주 좋은 그 자리가 자리네. 그냥 가겠냐는 것들이고 농협이라는 농민들이 낸 조합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그냥 힘센 사람을 그냥 데리고 왔다라고만 단순히 볼 수 없게끔 이해관계가 서로 맞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선제 지금 단임제인데 연임을 하기 위해서 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을 고치기 위해서 좀 정부에 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을 모셔왔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런 게 되려면 민주당 쪽에서 180석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데. 아, 민주당 예. 때문에 그건 좀 그러니까 음모론이다. 예. 음모론은 아닌데 그 문제 제기는 할 수가 있고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는데 단순하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농협중앙회가 알아서 영입했다. 그러려면 진짜 금융을 좀 아시는 분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 내년이 금융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그냥 예산통을 모시고 왔다. 그렇다면 지주회장 자리를 모셔오는 게 아니고 중앙회 회장으로 차라리 모셔오는 게 낫지 않나. 우스갯소리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본인은 예산을 오래 했지만 금융도 굉장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사실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여러 분야를 상임위원도 또 하셨기 때문에 금융 쪽에 지식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는 그렇겠죠.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치금융이라는 게 과거에도 국무조정실장하고 금융하고는 좀 상관없죠. 국무조정실장이라는 국무를 직책 자체는 통괄하니까. 모든 정부의 국무를 통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대통령도 금융 지식이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니라 과도하시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금융을 전문 지식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금융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모르는 분이 들어오셨을 때 금융이 왜곡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요. 자, NH금융 같은 경우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 관치가 왔을 때 문제점을 발생하는 수준 중에 하나가 펀드를 조성할 수 있어요. 경제 살리기 펀드. 예. 문재인 펀드에서도 앞장서서 NH가 했거든요. 코드 맞춰가지고. 정부 코드. 지금 정부는 저는 또 관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출 규제를 개선해서 중소기업들 대출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담당해야 될 몫이죠. 기업에 대해서. 그런데 은행의 돈으로, 민간은행의 돈으로 지금 대출 개선을 규제 완화해서 대출을 해주라. 그 부실이 일어났을 때는 은행이 대출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없거든요. 그럼 이 논란이 생기면 펀드를 조성할 거예요. 또 국민조성기금 펀드처럼 이 펀드를 조성을 해서 중소기업 살리기 대출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앞장설 수 있게 NH가 또 앞장설 수 있죠.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관치와 전문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직원들은 좋을 수 있죠. 왜? 힘센 사람이 왔을 때 자기 부서가 힘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피해는 국민과 금융 소비자, 고객들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방금 이제 금융 소비자 얘기를 했는데 뭐 관치가 됐든 뭐 시장 자율이 됐든 소비자들에게 좀 유리해야 될 때 소비자들은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뭐 당연히 관치금융을 하게 되면 소비자한테 유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 유리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뭐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비자한테 유리하기 위해서는 뭐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요.
관치금융을 하게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나서서 뭐 대출금리도 규제하고 뭐 그다음 예금금리도 규제하고 뭐 이런 시장에 실패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이 정당화되지만요. 시장에 실패가 있다고 해서도 항상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정부의 실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뭐 은행채 발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은행이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예금금리 올렸더니 또 은행으로 자금이 쏠리니까 예금금리 올리지 말아라. 뭐 그리고 예대 마진 벌어지니까 또 대출금리 단속하겠다. 뭐 이러고 왔다 갔다 하면 시장에 혼란만 주기 때문에 이러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안 좋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관치금융은 시장의 효율을 떨어뜨려서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해가 된다. 뭐 이렇게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관치금융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